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종횡무진입니다. 자, 해문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0시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도 하고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이제 답을 할 상황입니다. 저 이건 뭐 눈에 띄는데 소통 행보라고 이제 표현도 했고요, 대통령실에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소통 행보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는 그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차신 분인데 이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차신 분이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소통 행보가 아니라 설득 행보다. 설득 본인이 행보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과 확신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걸 설득시키는 작업인 것이지,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는 건데, 그런 수용적인 입장이라기보다도 본인의 입장을 홍보하고 신념을 피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소통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별로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봤을 때 이렇게 신념이 확고해가지고 소통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신념을 설파하거나 더 얘기할 것이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시죠? 목사님은 고개를 숙으셨어요. 뭐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아니 뭐 좋게 말해 신념이지 무슨 신념까지입니까? 신념도 아니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막 나가고 자기 멋대로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군부 독재 때보다는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군부 독재 때는 티라도 났지 않습니까? 사람들 데려다가 잡아가다 고문하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다 이게 정부의 문제인데 그런 티가 나지 않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부터 뭐 오송 참사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소통을, 그리고 지금까지 소통을 한 적이 있는가? 사람이라는 건요,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미래를 예측하려면 옛날을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소통이라는 걸 한 적이 없는데 뭔 소통을 하겠습니까? 자, 소통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방향은 소통이고 기자회견도 있고요. 기자들이 아마 질문을 한다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는 그래요. 뭐 아주 좀 구체적으로 뭐 저출산도 하고 연금도 얘기한다고 하지만 당장의 현안은 더 눈에 띄는 거는 어쩌면 의료 관련된 지금 부분, 아니면 최상병 특검법, 역사 인식, 그리고 인선 같은 거, 제가 지금 제가 눈에 띄는 거, 요런 질문들을 좀 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한 것들에 대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답변은 있으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라는 것이 볼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예를 들자면 버스 운전사나 택시 기사가 승객이 놓고 내린 지갑을 찾아주는 것은 선행이지만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과도하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사님들 중에 요금 정도는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대통령 국정 브리핑이라는 거, 그 지금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연금 개혁,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브리핑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느 정권의 어느 정부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과도하게 생각한다든지, 그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비판하냐라고 해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그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은 택시기사가 승객 놓고 내려놓은 지갑 찾아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과도한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못한 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칭찬해줘야지, 이 반발과 그런 것에 대해서 나를 과도하게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냐는 인식 하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 당연히 해야 될 걸 갖고 이게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뭘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오늘 과연 이런 질문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질문들이 과연 나올까? 기자들이 할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좀 우리 기자분들에겐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기자가 있는가? 도대체 몇 명이나 제대로 된 기자가 있는가?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할 말 없지만
진짜 기자가 있는가? 아마 이번에도 뭐 이런 질문들 미리 다 그냥 예상 질문지 받고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그 질문도 뭐 어떻게 다 만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거 갈 시간 갖지 않겠습니까? 뭐 네. 예상이 별로 안 됩니다. 예상이 그렇다면 되고. 혹시나 두 분한테 기자의 어떤 질문 건들이 주어진다면 네.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예. 아마 스님은 저도 알 것 예. 같긴 해요. 바로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앞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가는 여러 가지 추이 중에 네. 오늘 그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날카로운 질문이 저는 나올 거라고 거꾸로 생각합니다. 기자들 사이에 예, 나올 왜냐하면은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항상 이 강고해 보이는 것도 구멍 하나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윤석열 정권에 지금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눈치 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 예. 입 닫고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뭔가 와해 분위기가 감지되면 기자들 귀신같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저는 구멍을 계속 공략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를테면 날리면 사건, 바이든 날리면 사건 때는 네. 사람들이 MBC만 앞에서 떠들고 나머지는 입 다물어 뒤로 빠졌던 것 빠졌어요. 같은데 예. 이번 경우에 여러 가지 그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외로 기자들의 날선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질문? 저는 그 만약에 질문하라고 역사 친일 하시겠죠? 역사 친일인데 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남북을 포함해서 7천만 결회가 단결해야 되는 광복절 주간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반국가 세력을 저는 못 봤는데 대통령은 그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는 분으로서 도대체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보고받고 계시고 누가 반국가 세력이고 이 반국가 세력이 정말 있다면 이거 어떻게 두드려 잡을 건지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제 또 김태호 차장 같은 경우는 뉴라이트 질문을 하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은 그걸 모를 거다라고 답변을 또 해버렸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사실은 이 상황상으로 뭔 답변을 하더라도 아니면 뭔 지시하고 정책을 하더라도 모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반국가. 근데 저거 그 가만히 들어보면 저 김태호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저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왜 그런 말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뉴라이트가 저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의미예요. 저 뉴라이트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은 2000년대예요. 2000년대 왜 태어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80년대 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을 낼 때 그때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 뉴라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서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법치주의가 뭡니까 하니까 아유 저 사람은 법치주의를 몰라요 라고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관이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모르겠죠, 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범인이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백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어떻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대통령은 내 말을 듣는 허수아비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저 단어 하나로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느껴지니까 더 무서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실수입니까 김태호 차장 저 발언은? 아니 실수 아닐 것 같아요. 그 김태호 차장도 진입니까 그러면? 사상가예요 제가 볼 때. 이 사상가라는 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신념하에서 만들어지는데 저분 저 말 번복 절대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로요? 사상가 주로 감옥에 가 있던데. 근데 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두 분한테. 그럼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런 얘기 들으면 저는 저 사람 가만 안 놔둘 것 같거든요. 자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를 국민 앞에서 알린 거잖아요. 내가 모른다는 거를. 저는 만약 제가 쓰는 사람이 제 부하나 뭐 제가 볼 때는 저는 못 견딜 것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 자체도 또 모른다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헤헤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김태호 그 입장은 이렇게 말했겠죠. 아마 그 대통령께서 뉴라이트라는 걸로 공격받는 것에 대한 짐을 내가 지기 위해서 대통령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지 뭐 그 사소한 말꼬리에 뭐 이렇게 흥분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지만 저 발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하나는 대통령은 모른다라고 했다는 좀 부정
했다는 거 하나.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뉴라이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신은 뒤집으면 맞다는 거예요. 네. 예, 그 자신의 이제 신념, 음흠.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주목을 요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의대 의료 관련해서 두 분도 혹시 좀 지금 응급실이라든지 의료 관련해서 주위에 좀 그런 얘기 좀 듣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아직 못 듣고 있습니다만. 목사님 혹시 예. 듣고 계십니까? 저는 주로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이어서 예. 또 저희 뭐 예를 뭐 어르신들 저희 양친 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이게 좀 이렇게 저도 찾아보고 들어보니까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네. 원래 생긴 역사가 그 자동차가 대량 생산 양산이 되면서부터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생겼겠어요?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큰 사고 불시에. 나면 뭐 네. 방법이 없으니까. 불시에 그냥 사고가 예. 나니까 그래서 응급실이 예, 생긴 맞습니다. 역사래요. 예. 지금 이제 실은 이 의료 대란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게 그런 일종의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와요. 뭐 그 김종인 위원장도 뭐 그렇다고 그러고 22군데 응급실에서 지금 뺑뺑이를 또 했다. 김한규 의원은 아버님이 의사신데도 불구하고 뭐 그 병원 찾아 다니다가 뺑뺑이 다니다가 돌아가셨다고 사망했다는 하고. 얘기도 하시죠. 근데 예. 이게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우리 안에 있어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제가 한 10여 년 넘게, 한 15년 전인가 시드니에 갔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교통사고가 나서 왔는데 그냥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한 10시간 대기한다는 거예요. 아하.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그런 뭐 호주나 시드니, 뭐 호주는 그런 일종의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가 네. 그런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러는가?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여기에 끝이 아니고 이게 정말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더 화가 걱정스럽다. 납니다. 자, 지금 의료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2026학년도 그때는 좀 유예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뭔 소리 하냐 완강하게 선을 그었고요. 만찬을 원래 내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그냥 미뤘습니다. 뭔가 지금 좀 격노하고 싸우는 모양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 부분을요? 네. 왜냐하면은 이 국정이라는 것도 이를테면 군대 예를 든다면 전시에 군대가 뒤로 3보 물러났다. 네. 그럼 패배하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네. 네. 뒤로 3보를 물러나면 지는데 3보만 물러나도 지는데 한동훈 대표가 의대 유예안 건의했을 때 대통령도 물러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기사 잘못 읽었는데 한 보도 안 물러났어요. 25년도가 아니라 지금 26년도거든요. 내년 건 안 되고 내후년 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 네, 그러니까 내년 거를 이야기했는데 그 대통령실로서는 저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로 너무 당연하신 거고 한동훈 의원의 그 활동이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시기에 간호사법이 통과됐어요. 간호법, 네, 간호법이.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작년, 간호법을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거부권 행사해서 돌려보냈는데 맞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됐어요. 그럼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또 거부권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용은 변경이 없어요. 거의 유사해요. 사실은. 지금 분위기는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안 할 거고 여야 합의로 됐던 간호법 행사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간호법은 그럼 그때 거부권 왜 행사하고 지금은 왜 그럼 거부권 행사 안 합니까? 그럼 진을 물린 거거든요. 거꾸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진을 물린 것은 아니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지만 간호법에 대해서 진을 물렸기 때문에 저건 정부에 대한 정책 입안에 대한 신뢰성에 치명적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눈여겨보셨군요. 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 부분도 문제지만 간호법이 사실상 뭐 제가 다는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용어도 똑같고 간호법 지역의료 부분이 문제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크게 변경 없이 사실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뭐 통과되겠죠. 거부권 행사해봤자 다시 제의가 되는 거니까 표결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도 큰 문제로 보인다. 아니 뭐 우리 대통령 언제나 앞뒤가 있었습니까?
안 돼요.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안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의료법 관련한 것이 아니었어도 네. 의대 정원 관련한 것이 아니었어도 뭐가 됐어도 아무튼 한 대 폈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김건희 대통령께서는 김건희 어떻게든 배우자잖아요. 아시잖아요, 다. 예. 어떻게든 한동훈을 때려잡는 거. 이거가 지금 가장 큰 지상 과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통령보다는 배우자의 입김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이제 그거는 둘이 대동단계를 하셨겠지. 네. 이게 감히 이러면서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다. 이게 지금 한동훈이.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동훈 과연 이걸 뚫고 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성격이나 또 한동훈의 성격이나 혹은 또 지금의 상황이나 뭐 만만치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지도부 만찬 추석 이후의 연기 좀 취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추석 이후라는 거는 추석 이전에 만나야 뭘 해가 보여주는 거지 이후는 뭔 의미가 국회 국정감사 열리고 이제 뭐 안 됩니다. 추석 멀었는데 2주나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봤을 때는 우리 목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윤한 갈등의 여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들고 어쨌든 집권 세력이잖아요. 대통령하고 여당의 당 대표가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종교 쪽 우리 지도자시니까 좀 좋은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까? 좋은 말씀은 뭐 어떻게 싸우는 사람은 말릴 수 없죠. 근데 저 이야기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의료 문제로 그 대통령이니까 갈등을 빚는 거지만 이른바 한동훈의 착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놓는 순간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 어떤 뜻이죠? 아니 의대 증원한 이유가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작은 그거죠. 그래서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 안 시켰는데 지금 간호법이 통과하면은 PA 간호사라는 것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면 의대 증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그럼 이 두 가지 충돌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의사 단체에 대해서 어떤 지독하게 약삭 바른 사람들이 의대 증원 문제와 간호법을 놓고 간호법을 거부권 행사해서 통과 안 시키면 의사들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 이걸 가지고 의사들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니들 그럼 간호법 이거 통과시킨다 진짜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파업으로 이제 가고 있고 이걸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또 하나의 고삐가 대통령실에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한동훈 대표의 저 착점은 해결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저는 착점하는 순간 대통령실과의 싸움에서 반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그럼 한동훈이 이겼다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모르겠는데요. 뭐 우리 스님 워낙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시각이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늘 가지고 계셔서 저는 그건 모르겠고 둘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럴 것 같아요. 둘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제 제가 자라왔던 그 말로 해보면은 그만 좀 해라 이 모질이들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만 좀 해라. 둘이 좀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만 못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오고 그렇게 해서 일구고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이고 우리 시민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온 게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뭐 특수검찰 또 혹은 뭐 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선출되지 않은 마지막 권력이라고 하는 검찰의 이 수뇌부에 있으면서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따먹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뭐 또 최근에는 뭐 무슨 뭐 보니까 대통령
뭐 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뭘 또 늘리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드레스룸하고 이제 예? 사우나시죠. 예, 그런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건가?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고 또 지금 이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죽을 맛입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40% 올렸답니다. 이런 거나 좀 관심 가지고 해야지 이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요즘은 제가 진짜 목사님이 뭐 아주 엄중하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김건희 여사 얘기도 조금 더 해보면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심우정 후보자입니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참고인으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이 채택이 돼서 이게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가족이 이렇게 출석 요구 받는다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우 씨 고등학교 제가 그 최상병 특검법 통과 때 말씀드렸지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의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다 보인다고요 한 곳에서. 그때 모였을 때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로 스토리가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종호가 나왔을 때 이종호가 이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요번에 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건 추리소설의 새로운 대반전을 예고하는 거예요. 복선 효과. 나올까요, 근데? 본인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기에 저 오빠가 채택되는가? 휘문고 동창이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는데 휘문고 동창이라는 단순 정황만으로 정문에 증인이 채택되지 않거든요. 더 있겠죠, 뭔가. 더 있겠죠. 언론에 보도된 것 외에 실제로 증인 채택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된 걸로 보이는데요. 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등장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사건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김진우 씨가 뭐 재판도 받고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고인으로 오는 것 자체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이 오빠를 좀 강하게 제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실제로 뭐 김건희의 손과 발이 되어서 혹은 뭐 그거보다 더 과하게 막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동창이라고 그래서 불러서 힘문고가 얼마나 동문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스님 말씀처럼 뭔가 여기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전환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짚어보면 명품백 그 수수 의혹 결국은 무혐의가 됐고요.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에 회부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결론이 이제 날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 퇴임 전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확하게 비례관계이지 않기 때문에 수사심의회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검찰은 불기소의 결론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검찰은 직진할 것이다. 뭐 알아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저는 했다는 것도 대단하게 평가합니다. 사실 한 거 자체가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지만 이제 결론과는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 뭐라고 나든지 처분이 바뀌지 않겠지만 저 사건 자체가 좀 지나친 처사였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경종으로 작동하게 될 것임은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사심의회는 외부 기관들이거든요. 그냥 초등학생들 불러 모아서 해도 그걸 받으면 되나 안 받아 질문하면 저 같은 법조인이 아니라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뭐 규정이 없다고 막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총장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해야 될까? 뭐 들어보니까 대통령실 보고 없이 바로 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보면 이제 본인도 어찌 됐건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눌리고 또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밑에서 뭐 후배들이 치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물론 뭐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죠. 그러나 수심위의 결론은 또 혹시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조금은 남아 있죠. 그거라도 우리가 눈여겨 볼 수는 있네요. 경종 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큰 변화가 기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외부 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법률가보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자라든지 뭐 그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죄송한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공무원의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 화장품을 받았는데 이거 괜찮습니다. 잘했네요 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중국의 고서에 지록이마라는 이야기. 지록이마. 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을 때 말이라고 하면 권력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권력을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조고인가? 맞죠? 네, 조고. 조고죠. 예. 그런데 그 지금 김근희 명부병사의 저게 전형적인 지록이말. 지록이말. 누가 봐도 지금 사슴인데 다 말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놈 하나가 벌먹어선 임금님 같은 얘기예요. 이거 사슴 맞는데 왜 말이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그게 사슴이지만 뒤돌아서서 나오면 결국 사슴 됩니다. 말을 다시 사슴으로 바꾸는 이야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에서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사슴이라고 할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횡무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희삼 목사님, 해문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